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쓰레기 문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버려진 쓰레기 이걸 어떻게 잘 치울까 이걸 생각해요. 이거는 쓰레기 문제를 매우 좁게 바라보는 겁니다. 좀 쓰레기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소비가 일어난 거죠. 소비가 일어난 것은 생산이 일어난 거죠. 생산이 일어난 것은 자원의 채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미 환경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채굴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물질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물질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죠. 환경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생명들이 살기 부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위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원이 고갈되고 쓰레기 대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원이 고갈되고 쓰레기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대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물질 소비가 증가할수록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위태해지고 인간 문명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위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환경 문제 일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의 원인으로서의 거대한 가속, 그 결과로서의 인류의 위기,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거대한 전환.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거대한 가속, 인류의 위기, 거대한 전환. 이 3가지도 부담스러우시면 인류의 위기, 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의 사진이 있어요. 각각의 사진의 가운데를 노려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이 서 있죠.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죠. 중국 리우블린이라는 중국 작가의 슈퍼마켓이라는 위장예술 사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오늘날 같은 환경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소비와 환경 위기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을 하게 돼요.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대한 가속의 결과 지구라는 행성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인류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 인류의 위기라는 단어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위기의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환경 좀 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은 지질학적인 시대 구분의 개념이에요. 지질학적으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12,000년 전 이전에는 플라이스토세식이라고 합니다. 258만 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를 플라이스토세, 12,000년부터 지금까지를 홀로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 258만 년 전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 밑으로 쑥 내려가죠. 지구 평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8만 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 플라이스토세 시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빙하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빙하기 시대가 끝이 납니다. 지구의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후가 안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홀로세 시대는 살기 좋은 지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로 따지게 되면은
플라이스토세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홀로세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롯의 지구는 살기 좋은 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홀롯의 살기 좋은 지구가 앞으로 쭉 가는 게 좋을 텐데 1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홀로세 시대는 끝이 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는 생물 대멸종으로 향해 가는 재앙의 시대의 개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세 위기는 생물 대멸종의 위기,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질학적인 시대 구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층이 그 안반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인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인간이 지구에 끼친 영향이 암석에 뭔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면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화석이 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뭐가 될까요? 뭐가 유력할까요? 쓰레기? 인간? 당연히 쓰레기가 주제니까 쓰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 어떤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화석이 인류세 시대를 대표하는 지표 화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사용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것을 남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 쓰레기가 암석과 결합하면서 플라스틱 화석이라는 새로운 화석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세 시대를 대표하는 지표 화석은 플라스틱 화석. 두 번째 후보는 뭘까요? 닭뼈 화석. 닭뼈. 치킨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닭뼈가 이제 하도 많이 버려지면서 닭뼈 화석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시대에는 새들이 엄청 많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인류세의 위기는 생물 대멸종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5번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생물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멸종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5번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있었고요. 5번째 생물 대멸종이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에 공룡 대멸종이었어요. 공룡이 멸종하면서 중생대가 끝이 나고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룡이 멸종하고 난 6,600만 년 후에 지금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들 전체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생물 종들이 좀 사라지는 게 뭔 대수라고 또 호들갑을 떠냐? 주로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들은 생물 대멸종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를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생물 종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은 비행기의 나사가 하나씩 풀리는 거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비행기가 해체되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생물 종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생태계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간이 부상했다라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는 용어인가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의 무게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모두가 죽을 것이냐, 모두가 살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생태 대학살, 에코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카자흐스탄의 대평원에서 큰 코 영양 2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파스테우렐라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으로 지목이 돼요. 파스테우렐라균은 큰 코 영양의 이 편도선에서 기생하는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잘 살아오고 있던 사이좋은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 고온과 습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상 고온과 습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박테리아가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미쳐서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을 향해서 칼부림을 해버린 사건이 저 떼죽음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우렐라균은 총알과 같다.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인간은 이 총알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얼음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냐? 얼음 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이 고대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어요. 이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확산되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덮칠 수가 있겠죠.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박테리아의 등장 속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뭐예요? 항생제의 저항을 갖고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죠. 인도에는 벌써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 슈퍼박테리아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만약 이 박테리아가 인도를 벗어나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의 정발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수분의 정발량이 많아지게 되면 대지가 건조해지고요. 대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산불의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100만 헥타르 이상이 불에 타는 것을 메가파이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형 산불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호주에서 일어났던 메가파이어인데요. 24만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면적일까요? 한반도 면적 아세요? 한반도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 호주 당시 산불에서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면 나무가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고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호주 산불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배출됐냐? 7억 톤 이상이 배출되었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6억 6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산불 한 번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탄탈이라는 희소금속이 사용되는데요. 이 탄탈은 콜탄이라는 광물에서 나와요. 이 콜탄 광산이 어디가 많냐? 서부 아프리카 콩고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휴대폰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콜탄 광산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광산을 개발해야 되니까 숲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콩고의 밀림이 고릴라의 서식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휴대폰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콜탄 광산 개발로 인해서 고릴라 서식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휴대폰 소비가 고릴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소비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저 자료 화면의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왜 사람들은 고릴라를 잡았을까요? 아프리카 야생 동물을 요리한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팔아요.
아프리카 야생 동물을 요리한 음식을 부시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미트 식당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서 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냥도 하거든요. 사냥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총을 쏴서 죽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마시기도 한다. 바이러스 칵테일을 마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요, 비닐을 묶고 죽은 스리랑카의 코끼리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중동의 사막에서 낙타가 발견되었는데요. 낙타 사체에서 끄집어낸 비닐 뭉치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먹고 죽은 것이죠. 왼쪽은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의 위장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주어서 지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고약한 게 이런 거예요. 자연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은 이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데 인간이 천연 물질을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천연 물질과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먹이로 쉽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머리를 묶는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이 땅에 떨어져요. 고무줄에 물이 묻고 흙이 묻어요. 그러면 새들은 이 고무줄을 뭘로 보겠어요? 지렁이로 보겠죠. 이렇게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거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 고기 잡는 어민은 없는데 거물에 걸려서 죽잖아요. 유령이 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해서 고스트 피싱, 유령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유령업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왼쪽의 사진은 뭘까요? 코끼리 다리를 잘라서 탁자로 만든 겁니다. 저거 위조가 아니고요. 실제 작년 경매장에 나왔던 겁니다. 아프리카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저런 것들을 저렇게 기념품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저걸 트로피라고 하잖아요. 예,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자,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인간은 이 플라스틱 투기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플라스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다로도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고요. 우리 땅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면서 타이어가 닳게 되죠. 타이어가 닳게 되면서 타이어에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서 나오죠. 이게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페인트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옷에서 섬유 조각이 떨어지잖아요. 신발이 닳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어딘가에 떠돌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은 도처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마셔요. 종이컵 안쪽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붓게 되면은 종이컵 안쪽에 비닐 코팅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더라. 밀리리터당 10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더라. 페트병 생수를 조사해 봤더니만 밀리리터당 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그 플라스틱 통 안에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 진짜 위험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인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먹는 수산물보다도 페트병을 비롯해서 플라스틱 포장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음료나 식품을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결국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주 경로는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바다를 봤어요.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네. 공기를 봤어요.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네.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을 봤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네. 땅을 봤어요. 세상에. 땅에도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어요. 땅에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뿌리로도 오염돼요. 뿌리로도 미세 플라스틱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을 조사해 보면요, 야채나 과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위험 그러니까 수산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 일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세의 위기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인간의 물질 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의 물질 소비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소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가속이 거대한 폭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 소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바로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럼 우리의 물질 소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원 고갈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변화의 방향성을 다 종합해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으로서의 거대한 가속, 그 결과로서의 인류세 위기,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야에서의 거대한 전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자, 환경 문제 일반을 살펴봤고요. 이제 자원 고갈이 문제와 쓰레기 문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원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인간의 자원 소비가 도대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19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원 총 소비량은 70억 톤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 쓰느냐? 약 1000억 톤 이상의 자원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자원 소비량이 2000억 톤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년 주기로 자원 소비량이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사용하게 될 금속 자원의 양은 지난 7만 년 동안 인간이 지구에서 캐다 쓴 금속 자원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 소비의 규모가 이 정도로 증가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자원 소비의 규모를 지구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진지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더 자원을 수출을 안 하려고 해요. 자원 보호주의와 자원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자원 부국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광물 자원의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5%가 인도네시아에 묻혀 있어요. 매년 채굴되는 니켈의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옵니다. 니켈이 왜 중요할까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예요. 양극에 니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니켈의 수요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니켈은 매우 중요한 금속 자원이 되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니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물을 수출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건 뭘까요? 비싸게 팔겠다? 비싸게 팔려면은 수출량을 줄이면 돼요. 근데 수출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니켈이 필요로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어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으면 니켈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강물을 가지고 있는 핵심 공급 국가다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도네시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절대적인 공급량도 빠듯해질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마음대로 자원을 수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으로 자원 공급의 위기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것을 좀 정리하게 되면 국제 자원 공급망이 매우 위태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90% 이상을 우리는 수입을 해요. 자원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자원 공급망의 위기는 우리의 생사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제 자원 공급망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원 공급망의 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러면 광산을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육지에서도 광산을 더 많이 개발하고요. 육지에 광산이 없으면 바다로 들어가서 심해 광산을 개발을 하고요. 심해 광산이 안 되면 우주로 나가서 소행성을 잡아서 자원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는 자원 공급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을 캐면 캘수록 그거는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국제적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을 저렇게 마음껏 캘 수 있을까? 앞으로는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을 알아도 그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개발을 하면 안 돼. 이런 규제들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라는 공급 기반의 접근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꾸자. 자원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이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 기반의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총 소비량을 이제 좀 줄이자. 흥청망청 자원을 쓰면 안 돼. 자원을 아껴 써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천연 광산 개발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순환 경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천연 광산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하자. 이걸 내자로 뭐라 그럴까요? 지속 가능 땡. 상품을 내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천연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것은 도시에서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원료로 조달하자. 이것을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활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가 되나요? 도시 광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원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쓰레기 문제 한번 볼까요? 쓰레기라는 단어는 쓰레기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는 쓸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쓸다, 쓰레기, 쓰레기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단어는 청소해서 모은 더러운 것, 쓸모가 없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관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자원 관리와 위생 관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하면 괜찮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재활용이죠. 저기 저 익산에 가면 장전마을 있죠. 장전마을 들어보셨어요? 환경에서 매우 유명한 마을이에요. 왜? 그 마을 주민 절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시설이 뭐냐? 재활용 시설이었어요. 담배 공장에서 나오는 연초 찌꺼기 있잖아요. 그 연초 찌꺼기를 건조시켜서 비료로 만드는 재활용 시설이었는데요. 그 연초 찌꺼기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유독 가스가 발생을 했고 마을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암에 걸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도 재활용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재활용은 문제가 있는 재활용이죠. 재활용이 절대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쓰레기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고 있냐? 우리 소비가 점점 더 일회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식당에도 종이컵 쌓아놓고 다 소비자들이 물에 따라 먹고 있는 것이죠. 종이컵, 일회용컵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종이컵 두 개를 겹쳐서 쓰는 엽기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 온라인 문화의 증가도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일회용 행주, 수세미, 일회용 도마, 일회용 앞치마, 일회용 충전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일회용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에 비닐을 씌우잖아요. 호박에 비닐을 씌우는 것을 잉큐 비닐이라 그래요. 왜 잉큐라는 말을 쓸까요? 호박이 열릴 때부터 비닐을 씌워서 그래요. 호박이 열릴 때부터 왜 비닐을 씌울까요? 예쁘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저 잉큐 비닐은 성형 비닐인 거죠. 이제는 호박도 예뻐야만 소비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 에베레스트 산과 마리아나 하구에서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쓰레기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발생량의 흐름을 볼까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5년 단위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쓰레기 발생량이 1.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볼까요? 1년에 1000만 톤이 발생합니다. 10년 전에 500만 톤 발생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10년 만에 2배가 된 것이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 문제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터진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경상북도 의성의 쓰레기산이에요. 이건 필리핀의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된 사진이죠. 밑에 두 장의 사진은 경기도 화성과 포천의 쓰레기산이에요. 이런 쓰레기산이 2019년에 몇 개가 발견됐을까요?
2019년 1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235곳이 발견됩니다. 2020년 8월 갔더니 356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서 전국에 뿌려지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쓰레기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 생긴 쓰레기산은 겨우겨우 치웠어요. 겨우겨우 치우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쓰레기 산이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률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약 57%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57%의 재활용률은 명목 재활용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 재활용률은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나라 재활용 통계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를 해요. 과자봉지, 라면봉지 열심히 분리배출 하시잖아요. 이렇게 분리배출된 과자봉지, 라면봉지의 대부분은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써요. 그러니까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재활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과다 집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런 거품을 빼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재활용하고 절반은 쓰레기로 태우거나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 2배 반이 높은 거죠. 잘 사는 국가들, OECD 국가들의 평균 재활용은 35%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쓰레기 관리를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을까? 두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두 번째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이고요. 그 시작은 바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종량제의 종량이 무슨 뜻이에요? 종량. 양에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양에 따라서 뭘 하자는 건가요? 양에 따라서 돈 내. 그러니까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죠.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것인데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갖춰진 것이죠. 그럼 9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전혀 안 했을까요? 했죠. 누가 했을까요? 고물상이 했죠. 고물상이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폐지나 고철같이 돈이 되는 쓰레기 위주로만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돈이 조금 되지 않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자체가 모아서 재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재활용 시스템의 시작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처리비를 어떻게 냈을까요? 오물세로 냈죠. 그러니까 우물세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가 얼마만큼 배출하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와 오물세는 관계가 없어요. 세금처럼 그냥 내는 거라서. 재산세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오물세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물세 시스템에서는 내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유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잘 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겠다, 대신에 재활용품은 돈을 받지 않겠다, 이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은 종량제는 매우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994년 12월 달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1월 달 되면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 지금 있는 쓰레기는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되면요, 마을마다 쓰레기가 산을 이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쓰레기는 죄다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심리적인 충격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으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악착같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유인은 그렇게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 가격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한 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노력했으면 괜찮아요. 할 만큼 하신 거죠. 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쓰레기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절대량을 처리하기에는 우리 국토 면적 대비해서 보면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7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라는 소리예요. 재활용률이 미국이 30%고 우리나라가 50%잖아요. 재활용률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쓰레기 관리가 매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까지 합해서 생각해 보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30이라는 숫자는 뭐냐? 우리나라 매립장의 수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립장은 30년 정도밖에 지금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30년 안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을 지금 구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겠죠. 어느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은 점점 더 부족해요.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이 다 차버리면 새로운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매립장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지방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의 매립 금지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부터는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장에는 못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장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아예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100% 재활용을 해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아예 안 가게 하는 방법. 근데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재활용률을 100% 만드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남아 있는 방법은 뭐예요?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밖에 없죠. 쓰레기를 태워서 부피를 왕창 줄여서 소각재만 매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립장을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활 쓰레기의 매립 금지 때문에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소각장을 더 늘리려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800톤이 매일매일 매립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 6,800톤을 소각으로 다 처리를 하려면은 7,500톤짜리 소각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00톤짜리 소각장 25개를 앞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더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소각장 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서 소각장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해 주더라도 이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각장조차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 반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2030년 이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각장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민 반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쓰레기 관리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돼요. 쓰레기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각과 매립되는 쓰레기의 절대량을 줄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2050년까지 소각 매립의 절대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매립 금지 때문에 소각량은 늘어난다? 이거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환 경제가 되면은 결국은 재생원료 사용량을 늘려야 돼요. 지금 순환 경제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조치들이 기업들에게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요. 기업들에게 하는 규제 중에 하나가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페트병에는 재생 원료가 25%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수 페트병에 재생 원료가 25%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그 페트병은 유럽 시장에 판매를 못하게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EU 시장에 수출을 하려면 그러면 재생 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페트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모든 제품에도 재생 원료가 사용되는 규제가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재생 원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재활용은 쓰레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할까,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만 치중하는 재활용이에요.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재활용을 함으로써 소각과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인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요. 기업들에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냥 재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단순히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재생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공장을 돌리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공장을 돌릴 때 물건을 만들 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원료는 재생원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산업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환경 문제에 신경 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재활용의 문제는 핵심 산업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산업에 필요로 하는 원료 공급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에 필요로 하는 재생 원료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 매립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것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 유지와도 또 상충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는 매립도 줄여야 돼, 탄소 배출도 줄여야 돼,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량도 늘려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쓰레기 관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대응책으로 소각장을 확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도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매우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각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더라도 2, 3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제로 웨이스트 정책도 지금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책 그러면은 흔히들 자꾸 캠페인을 얘기해요. 제로 웨이스트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투자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에 가셔서 쓰레기 발생량을 당장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 소비를 안 하면 줄겠죠. 근데 소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소비는 지속되면서도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캠페인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개인이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어려워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실천이에요.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실천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텀블러 안 들고 다닐 수도 있죠. "너 텀블러 안 들고 왔으니까 커피 먹을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장바구니를 열심히 든다고 해서 집에서 나오는 비닐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잖아요.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어떻게 줄어요? 결국은 물건을 만들고 팔 때부터 비닐을 덜 씌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배달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배달을 시켜 먹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달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은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이 대안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동네 단위로 그 리필을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슬리퍼 신고서 그냥 동네 마트 갔을 때 그냥 리필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다 시스템과 인프라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라고 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자. 근데 캠페인을 통해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단위마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다회용기로 배달하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짓는데 1,000억 원 쓰는 것은 전혀 안 아까워해요. 그건 당연히 써야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동네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 지원해 주자. 그러면 헛돈 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인프라를 까는 문제다. 그래서 투자의 문제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그에 합당한 투자 계획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세우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